자, 조세정책 봅시다. 조세정책도 한 문제짜리인데 이제 그 최근 3년 동안은 이 조세정책에서 문제가 나온 게 세법 문제를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그리고 또 조세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있죠. 그거 구분하는 게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된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그 조세의 기착에 대해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 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신규 주택은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반면 중고주택은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신규 주택이 탄력, 중고가 비탄력이죠. 반대로 이제 공급은 신규 주택이 비탄력이고 중고 주택이 공급이 탄력이죠. 공급은 생산기간이 짧아야만 탄력이 되는데 신규 주택은 생산 기간 때문에 공급이 아주 비탄력이에요. 이 수요와 탄력성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신규주택이나 뭐 고가주택이 같은 편이고 중고주택이나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같은 편이 되겠네요. 신규주택은 수요는 매우 어떻다? 탄력. 근데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그지? 반대로 이제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이고 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이죠. 요거부터 일단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규주택은 수요자가 누구죠? 고소득층.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 건설업자 아니면 저소득층이죠. 이 저소득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변했을 때 그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설업자가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게 신규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입장은 저소득이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수요자는 고소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중고주택은 수요자는 저소득층이죠, 당연히. 근데 중고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그 주택을 수술해서 쓰지 않고요,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다. 그게 바로 중고주택, 저가주택이에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신규주택부터 세금 부과해봐요. 그럼 신규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유리하지. 그럼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겠죠. 고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이 비싸니까 공급자인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중고주택의 세금을 또 부과해봐도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유리해요. 근데 공급자가 누구냐? 고소득층이죠. 그럼 역시 중고주택도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택의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저소득층이 오히려 불리하고 고소득이 세금을 많이 내는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역진세적 성격이죠. 근데 왜 이런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났을까? 똑같은 비율로 차등 부과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동일한 세율로, 그죠? 비례 세율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10% 부과해버리면 고소득한테 10%는 별로 크지 않은데 저소득이 부과하는 10%는 매우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의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부과하라고? 소득이나 재산에 차등을 두라. 차등을 두고 누진세를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저소득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고소득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서 형평가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질문은 신규주택의 수요가 탄력이니까 신규주택 수요자인 고소득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인데 신규주택 공급은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중고주택의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완화된다. 중고주택 공급자가 누군데? 고소득층이라, 그지? 그래서 고소득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죠. 그래서 신규주택이든 중고주택이든 둘 다 고소득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저속기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역시 3번에 나오네. 그 이유가 이제 역진세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세를 부과해서 똑같은 세율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조세를 부과해버리니까 저속기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경향이 아니고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공공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아까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확대 정책, 공공주택을 확대해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차등과세, 5번에 있네. 주택가격에 따른 차등과세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소득 임차인의 조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조세를 부과할 때 소득 계층에 따라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가, 이 조세의 기착이 어디에 많이 기착되는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뒤로 가서 6번 갑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공급의 동결 효과가 뭡니까?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도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양도할 때 세금 많이 내게 하면 팔려고 하겠어? 안 팔려고 하겠어? 안 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의 동결 효과란 양도 단계에서 세금을 중과시하면 부동산 처분을 미룬다 이 말이야. 처분을 기피하는 거죠. 처분을 기피한다 이게 공급을 끌인다 이 말이야.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 감소를 초래해서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승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주택의 보유자가 처분을 기피하는 거야.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공급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는 거. 이걸 공급의 동결과나 내 말이야.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은 또 감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면 주택 가격도 상승시키고 집가도 상승시켜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택의 공급량이나 토지의 공급량이 감소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양도세가 중과되면 공급의 동결 효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증가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물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증가분이 커지게 되겠죠.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적게 부담하죠. 유리해서 그죠? 좀 적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전혀 증가되는 게 없죠. 임대료 인상이 없고 공급자가 다 부담을 하지만 수요가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수요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부과된 세금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항상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조세가 증가되고 조세가 기착되는 조세 부담 정도가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의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유리하죠.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수요자가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동일하게 되어 소득분배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과 고소득의 조세 부담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세 부담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형편이 유지되는 게 아니겠죠.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현상을 완화시키려면 동일하게 일정한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되죠. 차등 과세를 해야 돼요. 주택 가격이 10억짜리하고 1억짜리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세를 부과할 때 여러분들이 그죠? 재산세 부과할 때 고율 분리 대상이 있고 저율 분리 대상이 있죠. 고율 분리 대상이 뭐야? 별골 5선주 아니야? 그게 별골 5선주가 뭐야? 고급 주택이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 분리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거는 저율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도 차등 적용을 해야만 저속기 세금을 좀 적게 내서 형평가시가 달성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세율을 정해서는 그런 현상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4번은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탈기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요구가 초래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일단세론에서 나오는 지문인데, 그지? 그 헨리 조지가, 자, 우리 고전학파들이 있어요. 지대론에서 배운 사람, 고전학파가 튀네이라든가 리카도라든가 또는 이제 뭐 아담 스미스 이런 학교들이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리카도가 주장한 게 차액 지대수이죠, 그지? 리카도의 차액 지대수에서 이 지대를 뭐로 규정을 했다?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공짜 이익이 잉여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게 고전학파들의 입장이었지. 그래서 이 불로소득인 지대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을 수요자에게 떠넘겨버리면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환수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겨버리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가 없죠. 그럼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금이 비효율적인 세금이 되고, 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공급량을 감소시켜버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시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말해. 그냥 비탄력도 아니고, 부정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급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 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한 거지.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다 부담해? 공급자가 전부 다 부담하겠죠. 그지? 공급자가 누구라? 토지를 빌리는 토지 이용자입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 아니야. 그럼 토지 소유자는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니까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증가시킬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지대인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100%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분리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공급이 완전 비탄력.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 비탄력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이 변화가 없고 완전 비탄력 때는 거래량, 량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수요 공부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왔어요. 그죠? 그럼 완전 비탄력 때는 토지의 공급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량이 감소해야 안 해요? 감소하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토지의 공급량을 감소시켜버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니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잖아 지금. 세금을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도 없고 공급량도 감소하지 않죠. 그로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지대인 불로소득을 그대로 다 환수해 가잖아요. 그 100%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세금은 아주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공급이 이게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을 다른 말로 고치면 큰일 납니다. 비탄력으로 고쳐도 안 되고 완전 탄력으로 고쳐도 안 돼. 무조건 완전 비탄력이야. 부정적 때문에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거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 때는 아무리 토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 기억해놔야 될 지문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나머지 지문 어려운 게 없어요. 2번 지문을 봐. 가격 탄력성이 탄력줄수록 조세의 증가성이 커지죠. 증가성이 크다 이 말은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많이 떠넘겨버린다 이 말이야. 항상 탄력 쪽이 유리하죠. 그럼 유리한 당사자가 세금을 적게 내잖아. 그죠? 그럼 증가성이 커지면 반대 당사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지.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서 수요자가 유리하면 공급자에게 더 많이 증가를 시켜버리죠. 그럼 수요자는 부담이 준다 는다?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 탄력성이 탄력질수록 조세의 증가성이 커지므로 당사자는 적게 부담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공급자에게 많이 떠넘겨버리죠.
그럼 공급자에게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그 증가성이 커졌죠. 그럼 수요자인 당사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부담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지? 탄력적이면 당사자는 적게 부담하고 반대편에게 세금을 더 많이 떠넘기다 이 말이야. 증가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부담이 작아진다 그래야 되겠죠. 이해됐나 뭔 말인지. 자, 나중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보고 8번 문제.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거.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이다.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이면 수요자가 유리하죠. 그럼 수요자가 적게 내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또 이번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탄력이면 공급자가 유리해. 그럼 공급자가 적게 내고 수요자가 많이 내니까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지문이지.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만 틀리는 거지. 지문의 성격은 똑같잖아요. 그럼 답이 틀린 거 찾는 건데 틀린 게 두 개가 될 수가 없겠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답을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여기서는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손실이 오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매도자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리고 공급자도 손실이 오니까 생산성도 감소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이고 이게 도대체. 자, 거래세를 인상하는 거야. 거래세를. 거래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매도자도 거래세를 내고 매수인도 거래세를 내겠죠. 근데 세금이 종전에 100만 원에서 그죠? 건당 한 건 거래를 할 때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래세가 인상되도록 가져보자. 근데 우리가 1억의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1억에. 그러면 자, 매수인은 원래 거래대금 1억에다가 거래세 100만 원 하면 1억 100만 원을 내야 되죠. 1억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는 거래세가 500만 원으로 상승하면 1억 100만 원 지불할 걸 1억 500만 원 지불해야 되죠. 매매대금 1억에다가 거래세금 500만 원 내야 되니까 1억 500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매수인은. 그럼 매수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400만 원만큼 상승했죠. 그리고 400만 원만큼 손실이 왔다 이 말이야. 매수인.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매수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만큼 손실이 왔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1억에 매매를 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가격이 얼마를 받는 거야? 1억 받죠. 매매대금 1억을 받아서 세금 100만 원 내겠지. 그럼 실제 매수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9,900만 원이 되는 거죠. 세금 100만 원을 낼 때나. 그런데 1억 받아가지고 세금이 500만 원 인상되면 1억 받아서 500만 원 세금 내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지불받는 금액은 9,500만 원으로 감소하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400만 원권 매도자가 받는 가격도 400만 원 하락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죠? 9,900 받고 9,500 받는 셈이니까. 그죠? 그래서 매도자도 400만 원 손실이 왔죠? 그래서 생산성도 감소한다 이 말이야. 뭐 어렵나? 쉽게 설명해 주는데 참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해서 그죠? 그 가격 상승받고 손해가 오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 매도자가 실제로 받는 대금이 하락한 거야. 지가 받는 금액이 1억에 매도를 했으면 1억 받아갖고 세금 100만 원 내면 9,900 받는 셈인데 세금 500만 원 내면 9,500만 원밖에 수납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 원그 손실 오니까 생산성도 감소한다 이 말이다. 뭔 말인지 알았나? 3, 4번 이제. 자, 8번에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이 됩니다. 고로 경제적 순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지금 거래세금이 건당 100만 원 받던 걸 5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죠? 세 수입이 400만 원씩 한 건당 400만 원씩 수입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거 어디로 가? 정부로 가죠. 그럼 그 세수입이 증가하는 정부에 기속이 되는데, 자, 종전에 봐라. 거래가 100건 발생했다고 가져가. 그럼 건당 100만 원씩 받을 때는, 거래세를 100만 원씩 받을 때는 조세 수입이, 세 수입이 1억이 생기죠. 그죠? 근데 지금 500만 원 인상했단 말이야. 근데 조세는 500만 원 인상했는데, 그죠? 거래 자체가 10건으로 줄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10건으로. 그러면 세 수입이 5천만 원으로 감소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건수가 줄어들면, 그죠?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
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손실이죠. 그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손실이 없는 게 아니고. 그제? 거래 자체가 감소하면은 수입 증가분은 당연히 정부의 기속이 되지만 거래가 감소하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금 함부로 인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9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집 안 살라고 하겠죠. 세금 내기 싫어서. 그죠? 그러면 주택 수요는 감소해.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아니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켜서 역효과를 야기시켜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에 이제 세금을 부과해.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실소유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유자들이 집 사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또 임대주택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임대를 안 하려고 하겠죠. 임대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 뭐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야. 공급이 감소하면 일단은 또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의 세를 넣기가 더 어렵게 변하는 또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율 인상, 세금 부과는 수요를 감소시켜서 주택 가격을 하락시켜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또 임대 쪽에 세금 부과하면 공급을 감소시켜 갖고 임대료를 오히려 인상시켜서 저소득의 임대료를 구입하기가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세 인상, 세율 인상은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확실히 팔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적게 내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그러면 공급이 증가, 취득세율을 낮춘다. 그 다음에 또 보유세를 인하한다. 그럼 사들이려고 하겠죠. 재산세를 인하해준다. 활발하게 사서 보유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개념이 착착 바로 착착 연결이 돼야 돼. 수요 공급하고 세목을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처분을 적극적으로 미룸으로써 기피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그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른 소유자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처분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거야. 주택을 안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 그걸 공급의 동결 효과를 한다. 그래서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시하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5번에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탄력성이 0일 때는 뭘 한다? 완전 비탄력.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자가 부과된 세금을 다 부담하겠죠. 공급자가 누구?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다 부담해.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 때 토지세가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수요자에게 전혀 세금을 떠넘길 수 없다. 또 공급량도 감소하지 않으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4번 한번 보자. 10번에 4번 다른 거 다 나왔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의 공급 탄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수요자가 중고 주택의 수요자보다 조세 기장면에서 불리한가 유리한가? 신규 주택에 세금 부과해봐. 그럼 신규 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고 수요자가 유리해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수요자는 고소득이 그죠? 수요자가 유리한 거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래서 조세 기점에서 수요자가 유리하고 공급자인 저소득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 11번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 그 효과로 옳은 것. 재산세 인상은 임대료 상승 및 임대주택의 공급의 증가를 초래한다. 자, 세율이 인상되면 소유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을 소유를 안 하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해. 수요가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임대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단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역효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인상한 겁니다. 예. 소유하는 소유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인상하면 공급을 감소시켜요. 임대인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관계없이 임차 내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조세 부담분이 달라지잖아요.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그 임차 내 조세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인 임차인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세 부담 정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부담이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임차인이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는 거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죠. 그럼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적게 부담하니까 3번이 맞겠고, 그죠? 네 번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차등 과세는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율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비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등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리한 적용을 해주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수요가.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재산세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하니까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지? 자, 12번에 다른 지문은 어려운 거 없어요. 1번은 봐. 수요의 탄력성이 2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3이다.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유리합니까? 자,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2라. 근데 공급의 탄력성은 3이다.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전체 탄력성이 5인데, 그죠? 5 중에 3을 수요자에게 뜨는 게 거야.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게 전체 중에 자기 탄력성 크기만큼을 상대방에게 뜨는 게 거거든. 그러면 5 중에서 5분의 3을 수요자에게 증가.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거는 5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수요자는 자기 탄력성 크기만큼을 공급자에게 뜨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자에게 증가되는 거는 전체 5 중에 2만큼이 공급자에게 증가되는 거죠. 자기 탄력성 크기만큼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자에게 증가되는 건 5분의 2. 이게 이제 공급자에게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습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지. 전체 5 중에서 3을 60%를 수요자가 부담했고 5 중에 2인 40%를 공급자가 지금 부담하잖아요. 그죠?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적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공급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40% 부담해서 40%, 공급자가 40% 부담하고 수요자가 60%를 떠안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떠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자기 탄력성 크기만큼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야. 알죠? 그래서 탄력적인 쪽이 유리해갖고 상대방의 세금을 더 많이 증가시키니까 탄력 쪽이 자기 부담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전체에서 자기 탄력성 크기만큼을 상대방에게 뜨는 걸 조세 증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1번 질문 이해하겠지? 자, 이제 뒤에 문제가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14, 15번 문제가 이제 최근 우리 기출 문제죠. 그죠? 그 세목 중에서 이제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냐를 구분하는 건데요. 15번 한 개 풀고 갑시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1번의 취득세는 지방세죠 일단. 그 다음에 2번의 재산세도 지방세죠. 그럼 1, 2번은 국세가 아니니까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의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상속증여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바로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인 국세죠. 국세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겁니다. 이 보유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또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보유 단계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세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전부 누진세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는 누진세가 아니죠. 비례세입니다. 그죠?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표준세율이 뭐 100분의 2, 100분의 4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2%, 4%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는 누진세가 아니고 비례세입니다. 비례세고 나머지 세목은 전부 누진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9단계 누진세율이고 양도소득도 6단계 누진세율인가 그렇죠? 그죠? 처음에 몇 프로가 제일 양도 차익에서 제일 싸게 부과되는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6%. 그다음에 15%, 24%, 35% 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죠? 6단계로. 그지? 70%까지 해 가지고. 그지? 중과세는 70%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산세도 뭐 최초한 누진세율도 9단계 누진세율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면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고 그다음에 1번의 취득세는 지방세, 그다음에 보유 단계. 이거는 보유 단계가 아니고 뭐 취득 단계입니다. 1번의 취득세는 지방세, 그다음에 취득 단계 비례세 유형. 그다음에 2번의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보유 단계이면서 누진세 유형이죠. 그다음에 4번의 상속세는 국세 그리고 취득 단계입니다. 보유가 아니고 취득 단계이면서 누진세고요. 그다음에 5번의 양도소득세도 국세면서 이거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누진세 유형이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흑이야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이 다 배워야 되는데 조세 총론은 뭐 1시간 수업하고 한 문제밖에 안 풀었으니까 뭐 제대로 문제 풀겠노. 보니까 한 문제 딱 풀었을 때 1시간 동안에 그죠? 야, 참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도 될 수도 있죠. 이론 정리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이론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문제 푸는 것보다 이론을 정리를 좀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요. 또 공부가 좀 되는 사람은 이론 정리 이제 따분하다. 8개월 동안이나 이론 공부인데 뭐 자꾸 이론만 하냐. 문제 좀 많이 풀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 수업하는 방식은 이제 각 교수님마다 자기 방식대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거는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선생님 수업 방식에 적응을 해갈 수밖에 없겠어요.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적응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그죠? 방학이니까 일단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오핑이 투자론이죠. 이 투자론은 무조건 다 다음 주에 다 끝을 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투자론은 끝까지 이거는 예습을 안 하고 오잖아요. 수업 때 그냥 예습 안 하고 책만 딱 들고 오면 머리가 띵하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정리를 못 합니다. 예습을 해도 여러분이 풀어보면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투자론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 풀리더라도 짜증내지 마.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건데 그러면 그냥 세모만 해놓고 체크만 해갖고 와요. 근데 한번 풀어보지 않고서는 수업 때 적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투자로는 내가 문제를 쭉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여러분 수준은 해설을 보고도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먼저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봐야 돼. 다행히 휴가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 풀 시간 충분히 확보됐죠. 올여름 휴가 때 어디 휴가 때 놀러 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 코로나 때문에. 알았죠? 놀러갈 생각하지 말고 방콕이 제일 좋습니다. 휴가 기간에 방에 콕 박혀가지고 자기 부족한 과목을 좀 보완하면서 실력을 점검하면서 한번 전과목을 한번 총정리하는 기간을 한번 일주일에 한 과목씩 딱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6과목을 그죠? 휴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딱 정리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6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훑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이지만 토요일 날 정상적으로 모의고사는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칠 테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못 오시고 29일 날 내가 모의고사 쓴다고 처음에 공지를 해갖고 29일 날 모의고사 칠 거라고 날짜를 빼놓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29일 날 오세요. 9시 반까지.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29일 날 먼저 모의고사를 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기간. 어차피 휴가 기간이니까요. 저도 휴가고 수업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29일 날 치시는 분은 29일 날 9시 반까지 와요. 그날 치고. 그리고 31일 날 오시는 분은 31일 날 오시고. 아셨죠? 안 칠 모양이네. 좀 쳐라 이번에 모의고사 다. 쳐가지고 좀 금융대 보고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2주 후에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